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명문가이조 참판댁에는 온 집안에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외동딸 수아 아씨 때문이었지요. 꽃처럼 아름답고 구슬처럼 영롱했던 수아는 3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병을 앓고 난 뒤 하루아침에 두 눈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안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용하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한번 다친 그녀의 눈은 다시는 세상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에 갇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도, 담장 아래 핀 작약의 붉은 빛도, 밤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도 그녀에게는 그저 옛 기억 속에 희미한 잔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는 이제 방 안에 갇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익숙했던 자신의 방 안에서조차 길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리 눈뜬 장님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격렬했던 슬픔은 차가운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하루 종일 방 안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녀를 아끼던 아버지 이조 참판과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빛을 잃은 세상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지방길이 정한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양반가의 자제, 김도령이었지요. 두 사람은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연서를 보내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수아는 어둠 속에서도 김도령과의 혼례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가 자신의 빛이 되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끈은 너무나도 차갑고 매몰차게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아가 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김도령의 집안에 전해지자 그들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던 어느 날 김도령의 아버지가 보낸 하인이 서찰 한 통을 들고 이조 참판 댁을 찾아왔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귀댁의 따님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우나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내 아들의 아내로 앞 못 보는 장님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두 집안의 앞날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오. 사실상의 파혼 통보였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분노하여 서찰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권세가 더 높은 김도령의 집안에 감히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믿었던 사랑마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 장님 계집을 아내로 맡고 싶어 할 사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나의 운명인 것을 수아는 속으로 되뇌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그녀의 마음은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폐허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이 길고 지루한 어둠의 끝에서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수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 그녀의 귀에 어디선가 애달픈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담장 너머 2조 참판대게 넓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행랑채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집안의 일을 돌보는 머슴들이나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지요. 검은고 가락은 전문적인 연주자의 그것처럼 화려하거나 기교가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서툴렀지요. 하지만 그 서툰 가락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위로의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연주자 역시 깊은 시름에 잠겨 자신의 마음을 검은고 줄에 실어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애달픈 가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수아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타는 듯이 아팠던 가슴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자신 말고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검은고 소리는 밤마다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구슬프게 울었고 어떤 날은 분노에 찬 듯 격렬하게 울렸으며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울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그 소리를 기다리며 눈을 떴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연주자는 소리를 통해 수아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수아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절을 들었고 굳게 닫았던 방문을 열고 더듬더듬 마당으로 산책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담장 너머의 검은고 소리는 그녀가 그 어둠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토록 슬픈 가락을 연주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연을 가졌기에 매일 밤 저리도 애달프게 우는 것일까? 수아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녀의 부축도 마다하고 홀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정원의 꽃향기를 맡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달한 청각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작은 벌레의 날갯짓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이끼 낀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만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우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사내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안정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괜찮소. 고맙소이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길이 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내는 그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잡아주고는 말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는 문득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실례지만 댁은 뉘시오. 우리 집 하인 중에는 그대처럼 낯선 목소리를 가진 이가 없는데.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담장 수리를 위해 잠시 이 댁에 머물고 있는 떠돌이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매일 밤 담장 너머 행랑채에서 애달픈 검은고를 타던 그 사람이란 것을.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의 결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밤마다 검은고를 타시는 분이 그대이시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놀란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맞습니다. 혹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면 사죄드립니다. 수아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 소리 덕분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소. 그러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비록 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아픔에 조용히 공감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날의 짧은 만남 이후 수아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나그네는 종종 수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담장 수리를 마쳤지만 떠나지 않고 2조 참판의 허락을 받아 행랑채에 머물며 집안의 허드렛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그의 체류를 묵인해 주었지요. 나그네는 수아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아가 정원을 산책할 때면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따르며 세상의 풍경을 소리로 그려주었습니다. 아씨, 지금 아씨의 발치에는 하얀 민들레 호씨가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 호씨들이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저기 들리는 새소리는 꾀꼬리입니다. 깃털이 샛노란 빛이라 아주 곱지요. 지금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비단으로 뒤덮인 듯 고요하고 아씨의 머리카락 위에도 작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시와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의 냄새, 흙의 감촉, 햇살의 따스함까지도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실어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눈으로 보던 세상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 또한 그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그네가 묘사해준 지저귀는 새소리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시냇물이 흐르는 경쾌한 소리를 담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님, 이것이 제가 오늘 본 세상의 소리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씨. 아씨의 마음이 들립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소리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세상을 공유하고 교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신분을 넘고 눈에 보이는 장벽을 넘어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깊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아와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와 각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연정은 소리 없는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눈빛처럼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수아는 나그네의 목소리에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설레었고, 그의 손길이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기척을 찾았고, 밤이 되면 그의 검은고 소리를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에게 이토록 다정한 세상을 보여주는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만져볼 수라도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그네님, 어찌하여 제게 이름 한번 알려주시지 않나요? 제가 나그네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 같은 건 제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씨. 저는 그저 아씨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름 없는 바람이라 생각하십시오. 바람에게는 이름이 필요치 않으니 말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수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아의 곁에 있을 때면 자신이 쫓기는 신세라는 사실도, 자신의 암울한 미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의 맑은 영혼과 꺾이지 않는 강인함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아주고 싶었고, 슬픔에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떠돌이이자 위험한 비밀을 간직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달콤한 미로보다도 더 깊고 애틋한 연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소리 없는 사랑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딸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이조 참파는 처음에는 그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 변화의 이유가 천한 떠돌이 머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그것도 참판댁 외동딸이 일가의 머슴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는 모습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그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나그네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조 참파는 나그네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 분수를 잊은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 주변을 맴도는 것이냐? 나그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떠나거라. 다시는 내 딸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명을 어긴다면 내 놈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이조 참파는 수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에게도 엄하게 명했습니다. 수아야, 당장 그 천한 놈과의 인연을 끊거라. 그 놈은 네가 어울릴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수아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분은 제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아비의 말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다시 한번 그놈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띄었다가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수아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아는 나그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나그네가 거처하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진실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행랑채에서는 어김없이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가락은 유난히도 슬프고 처절했습니다.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처럼 느껴졌지요. 수아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그네는 검은고를 타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나그네님, 아버님께서 당장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상처를 어렴풋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의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와 체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위험한 자입니다.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씨께서는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씨처럼 빛을 잃은 몸입니다. 빛을 잃었다니요? 아씨께서는 두 눈의 빛을 잃으셨지만 저는 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저 또한 밝은 세상을 꿈꾸며 칼을 잡았으나 거대한 어둠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요. 저는 이제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정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나그네님,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님 덕분에 저는 제 어둠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님의 어둠 또한 제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수아의 따뜻한 위로에 나그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 상처를 기꺼이 보듬어 주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위로를 받은 그날 밤 나그네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아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수아를 이 답답한 담장 안에 가두어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아를 찾아가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주시겠습니까? 수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결국 제 운명에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씨 또한 평생 이 담장 안에서 시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떠난다면 비록 험난하고 불확실한 길이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이 답답한 담장을 넘어 제가 들려주었던 그 세상을 직접 발로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씨의 눈이 되고 아씨의 지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한쪽에서는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 앞 못 보는 몸으로 정체 모를 사내와 함께 미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나그네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야반도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떠나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하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겨 몰래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 밑 후문에서는 나그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도주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골목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서너 명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놈, 무진, 감히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자객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수아는 무진이라는 이름에 놀라 곁에 있는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그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살기와 위압감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수아를 등 뒤로 보호하며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뽑아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최진사의 개들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순간 눈으로 좇기 힘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그네, 아니 무지는 현란한 몸놀림으로 자객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조선 최고의 무관이었습니다. 수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이 부딪히는 소리,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자객들의 비명소리를 통해 싸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무진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님, 아니 무진날이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의 전직 내금이 무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아의 아버지 이조 참판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비리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수아의 집 담장 아래 행랑채에 숨어 지냈던 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감시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진의 입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수아의 아버지가 단순히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을 넘어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강직한 성품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던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방 국경지대의 방비를 강화하며 당시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권세가 최진사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 이조 참판이었던 수아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역모를 꾸몄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최진사가 약속한 더 높은 벼슬과 막대한 재물에 눈이 멀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장군을 역적으로 모는데 앞장섰습니다. 무진은 당시 그 장군의 휘하에 있던 충직한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았지만 오히려 그 역시 역적의 잔당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 동료를 모두 잃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충신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나라의 국방마저 위태롭게 한 역적 중의 역적입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눈을 멀게 한 것도 바로 그자의 소행입니다. 네? 수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진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소. 내가 아씨의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내가 아씨와 연정을 나누고 있다고 오해했지. 그래서 아씨를 내게서 떼어놓고 동시에 아씨의 아버님을 영원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 위해 의원을 매수하여 아씨의 탕에게 몰래 독을 탔던 것이오. 그 독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시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독이었소.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추악한 권력 다툼 속에서 계획된 잔인한 계략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몸서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무진과 수아는 일단 추격을 피해 무진이 미리 마련해둔 산속의 은신처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편 딸이 정체모를 사내와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에 이조 참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조 참판은 처음에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딸을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최진사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자네의 딸과 역적 무진이 함께 도주했더군. 이리 된 것은 유감이나 이제 자네와 나는 한 배를 탄 몸, 내 지시대로 움직여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게. 그리하면 자네의 죄는 묻지 않겠네. 서신을 읽은 이조 참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눈이 먼 것도, 결국 집을 떠나게 된 것도 모두 최진사의 끔찍한 계략 때문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딸을 얼마나 끔찍한 불행으로 내몰았는지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진사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딸을 지키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조 참판은 최진색에 거짓 답신을 보냈습니다. 내 딸과 무진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으니 군사를 보내주면 그들을 유인하여 넘기겠네. 그리고 그는 몰래 자신이 알고 있는 최진사의 모든 비리가 담긴 밀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가장 충직한 종을 통해 무진과 수아가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참회이자 딸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서를 받아든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한 그의 마지막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최진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의 모든 죄상이 담긴 밀서가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최진사는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더 잔혹한 본색을 드러내며 무진과 수아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무진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직접 최진사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수아가 무진의 눈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비록 어둠에 갇혔지만 3년간의 어둠 속에서의 삶은 그녀의 다른 감각들을 비상하게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청각은 이제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 소리에 미세한 변화를 통해 날씨를 예측했고 흙이 마르고 젖는 소리를 통해 길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람의 기척을 소리로 감지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날이 왼쪽입니다. 바위 뒤, 3걸음 거리에 한 명이 숨어 있습니다. 심장 소리가 아주 거칠게 뛰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저 고갯마루 너머에 복병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넘습니다. 수아는 소리만으로 적의 위치와 숫자, 심지어 그들의 긴장 상태까지 파악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능력은 그 어떤 밝은 눈보다도 더 예리하고 정확했습니다. 무진은 수아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길을 알려주고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최진사가 보낸 자객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보낸 자객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최진사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무진과 수아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눈먼 계집이 신출귀몰하게 아군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보고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진사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진을 쫓는 대신 무진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아의 아버지 이조 참판을 역모죄로 거짓 고발하여 의금부에 하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아비의 목숨이 아깝거든 밀서를 가지고 홀로 내 앞으로 오라는 서신을 무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차마 그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는 수아의 마음과 그런 수아를 지키려는 무진의 마음을 이용한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수아가 무진을 말렸습니다. 알고 있어. 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어. 이것이 최진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오. 무진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홀로 그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무진이 홀로 진사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십 명의 무장한 가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의 진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결국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초의 진사는 가병들에게 무진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모든 등불과 촛불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택을 뒤덮었고 사방에서는 비명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아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몰래 뒤를 쫓아왔고 자신의 발달한 감각을 이용해 저택의 모든 광원을 찾아내 꺼버린 것입니다. 수아 아씨. 무진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리!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아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리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최후의 결투는 그렇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진사의 가병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달랐습니다. 오른쪽입니다. 5걸음 앞에 둘, 검을 든 소리가 들립니다. 등 뒤입니다, 나리. 바람을 가르는 소리. 몸을 숙이십시오. 수아는 소리만으로 모든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여 무진에게 알려주었고 무진은 그녀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어둠 속에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들을 베어나갔습니다. 어둠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장 완벽한 전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수아의 눈과 무진의 칼이 합쳐지자 그들은 무적의 조합이 되었습니다. 최진사의 가병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고 마침내 어둠 속에는 최진사와 무진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진은 어둠 속에서도 최진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진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의 독을 무진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무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피했지만 독액의 일부가 그의 팔에 튀고 말았습니다. 하는 신음과 함께 무진은 팔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살갗에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력을 마비시키는 맹독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무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던졌고 칼은 정확히 최진사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무진 또한 독기운이 온몸에 퍼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악행이 모두 밝혀지고 그가 의금부로 압송된 후 저택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아는 피투성이가 된 무진을 부축하여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진 약초 주머니를 품에 안고 낡은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무진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발 눈을 뜨십시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무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씨, 어서 그 약초를 드시오. 아씨가 빛을 보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요.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나리의 해독제가 먼저입니다.
날이 없이는 제가 세상을 다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진의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자신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주머니를 열고 그 안에 신비한 풀을 다려 마셨습니다. 약초가 몸에 퍼지자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졸음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수아가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간 그녀를 가두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뚜렷해지며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이 그녀의 눈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하얗고 가녀린 손, 방 안을 채운 낡은 세간의 나뭇결, 창밖에서 지저귀는 작은 참새의 잿빛 깃털, 그리고 마당개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샛노란 빛깔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다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보인다. 보여. 수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미친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보고 싶었던 단 한 사람, 그녀에게 이 기적 같은 빛을 선물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와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낡은 검은고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그녀에게 세상을 보여준 채 홀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진 나리, 안 됩니다. 나의 나리. 수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되찾은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텅 빈 행랑채를 울리며 아침 햇살 속에 슬프게 흩어졌습니다. 빛을 되찾은 기쁨은 사랑을 잃은 슬픔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잔인했습니다. 무진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는 영모 누명을 쓴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번듯한 무덤 하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수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인적이 드문 양지 바른 언덕에 그의 시신을 묻고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 앞에서 수아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후 수아의 아버지 이조 참판은 스스로 임금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영모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충신을 외면했던 과오를 모두 고했습니다. 왕은 그의 죄를 엄히 물어 마땅했으나 그가 마지막에 딸을 지키고 영모를 밝히는데 공을 세운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딸 수아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파직하고 관직을 삭탈하는 것으로 벌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조 참판은 더 이상 예전의 권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벼슬과 명예,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 남은 평생을 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명예나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딸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고 그녀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아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무진히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재산을 털어 무진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돕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규방 안에 연약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눈부신 빛을 모두 경험한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 사용하며 무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빛의 의미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수아는 시력을 되찾았지만 그녀에게는 몇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생각에 잠길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는 버릇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적인 세상 대신 소리와 감촉, 냄새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그가 들려주었던 다정한 목소리, 자신을 붙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던 그의 강인한 기운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버릇은 그가 남긴 낡은 검은고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검은고를 안으면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여 가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그 검은고에 밤마다 그녀를 위로해주던 무진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연주는 늘 슬펐습니다. 그를 향한 그리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락 하나하나에 묻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 애절한 사연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수아는 매년 무진의 기일이 되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의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봉분 앞에 조촐한 제사상을 차리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달이 떠올라 밤이 깊어질 때까지 꼬박 하루를 검은고만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애달픈 검은고 가락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하늘 어딘가에 있을 그의 영혼에게 자신은 여전히 당신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노라고 소리 없는 편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곡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 지독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아의 이야기는 한편의 애절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 수아 아씨가 무진의 무덤 앞에서 검은고를 타면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돈다고. 그 바람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그녀의 연주에 맞춰 함께 흐느끼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사랑하는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무진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덧 수아도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수절하며 무진을 기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언으로 무진이 남긴 낡은 검은고를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방 안의 창문이 스르르 열리며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아야, 오래 기다렸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수아의 입가에 평온하고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진의 무덤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그 언덕에서는 더 이상 애달픈 검은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곳을 지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바람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나리.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침내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되고 바람이 되어 영원히 서로의 곁을 맴도는 애틋하고도 아름다운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길을 찾던 맹인 처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눈물겨운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답니다.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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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고 있답니다.